네, 여신욱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작가님 모시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여의도와 멀리 떨어져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의도 근처에 있으면은 막 숨가쁘게 맨날 그 증시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 또 막 그 관련 자료 보고 뉴스 찾아보고 하는데 좀 멀리서 또 약간 좀 그런 거에 휩싸이지 않고 또 전업 투자자 본연의 그런 또 보는 그런 시각은 어떤지 현재 주식시장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연초에 한번 촬영을 했었죠. 연초에 한번 촬영을 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주식시장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때 뭐 한 2100, 2200 막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 뒤로 빠르게 반등을 했어요. 사실 원래 증권가에서는 상저하고를 전망을 했죠. 상반기에 뭐 역실적 장세 때문에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서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특히나 이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시장을 잘 안 보고 있었고요. 네. 뭐 제 포트도 거의 변한 게 없고, 사실 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이렇게 열광하는 줄도 몰랐어요. 좀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장세가 어수선한 줄은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심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납득이 가더라고요. 앞으로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은 일단 코스닥 지수가 급등은 했지만 굉장히 몇 개 섹터에 한정되어 있는 급등이었고, 개인 투자자들 주변을 둘러봐도, 좀 심적으로는 꽤 힘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분위기가 또 뭐 약간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 분기점은 1분기 실적 발표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3월에 그 파생 만기 뭐 그 내마녀의 날도 있었고 미국, 유럽, 중국 파생 만기가 그 셋째 주인가 그때 있었고 그때의 주가 변동이나 어떤 지수의 변동이나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했을 때 일단은 5월에 이제 FOMC 이제 미팅이 또 있을 거고 그 전까지는 약간은 마음이 좀 편한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악재도 없고 특별한 허재도 없다고 하면은 악재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좀 그 폐가 까여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좀 반대급부에 좀 긍정적인 심리를 가질 만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점, 저 자신에게도 반성이 되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거의 모든 주식 투자자들의 행태가 갈수록 거시경제 의존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하수, 중수, 고수를 떠나서 다들 거시경제에 대한 어떤 미디어도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고 있고 거시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자기의 투자 스탠스를 바꾸려는 그런 의존적인 행태가 좀 심해진 분위기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나고 보면 항상 그랬던 게 시장이 뭐 지수가 빠지고 시장이 빠지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 사이에서 수혜를 입은 바텀업 기준으로의 종목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이번에도 2차전지나 뭐 AI나 이런 쪽이 그래왔고, 뭐 실적이 되었던 테마가 되었던 어떤 시점에도 돈을 버는 종목들은 항상 있었는데, 돈을 버는 주식이나 기업은 항상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거시경제에 대해서 지금은 다들 좀,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1분기 약간 그런 기점 말씀해 주셨고 한 5월 전까지 FOMC 전까지는 뭐 특별한 악재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뭐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겠느냐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분기 뭐 실적이라고 한다면 가장 역시나 관심사를 끌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쪽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뭐 적자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적자를 낸다는 얘기 자체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그 가격에 다 프라이싱 돼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만 또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컴퍼스콜이나 그런 데서 약간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친다든지 얘기를 하면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 뭐 특히 뭐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이제 저도 삼성전자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의 다운사이드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다운사이드뿐만 아니라 그럼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다들 관심이 많은 상태인데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 뭐 PBR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이 항상 유사한 패턴을 보여왔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PBR이 1.24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1.1을 역사적 바닥으로 계속 봐왔다고 하면은 지금 회사의 다운사이드는 한 마이너스 10% 정도 이상으로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최근 몇 년간 보여지지 않았던 반도체 업황이 나빠진 거에 따른 뭐 적자를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BPS가 깎여 나갈 만한 이슈가 있다든지 그럼 이제 거기에서 또 추가적인 변동성이나 추가적인 다운사이드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필요로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의 향후의 그 섹터의 주가 향방은 좀 결정이 될 것 같고 만약에 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능선은 넘어온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나빠지는 상황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 다음 실적이나 다다음 실적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적자가 날 수 있는 실적이 끝났을 때로 사람들의 어떤 시점이 옮겨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인적으로는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매크로 이슈에 너무나 투자자들이 좀 쏠려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또 이런 부분을 자극하는 배경이 뭐냐면은 SVB 사태로 인해서 약간 금융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됐고 이게 사실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뭐 크레딧 스위스 그다음에 최근에 약간 도이치방크도 위험하다 뭐 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서브프라임 직전 모습과 유사하다. 이게 이제 시작이다. 전조 증상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좀 주식 투자를 해도 될런지 약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 주식을 접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거의 턱 밑까지 차왔다가 이제 간신히 조금 회복한 상태고 그거는 있죠. 빚을 내지만 않으면은 주식 시장에 머무르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지만 그리고 코로나 그 팬데믹 이슈 때문에 2020년 3월에 이제 지수 전체가 폭락했을 때도 그렇고 거시 경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악재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수를 끌어내린 거는 레버리지 청산이었거든요. 한 번도 예외가 없이 항상 레버리지 청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수의 폭락이 경제 뉴스에 따른 지수의 폭락이 일어났었고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도 그렇게 다를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5월 뭐 길면 6월까지는 안전하게 보는 게 그런 어떤 코드러플 위칭데이라든지 그런 파생 쪽에서 벌어지는 좀 변동성이 커질 만한 이벤트들은 일단은 이제 3월에 한번 크게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프라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읽어보는 어떤 블로그 포스팅이 하나 있어요. 다들 잘 아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 송종식님 블로그에 송종식님께서 모 슈퍼겜이랑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쓴 블로그 포스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슈퍼겜이 분이 서브프라임 때 지수 전체가 폭락하고 본인의 계좌도 반토막 나는 거를 이제 겪었는데 그때 했던 대응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지켜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지켜만 보고 이게 청산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평가 손실은 다 극복이 되고 실제로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 서브프라임 위기가 끝나고 나서 이듬해쯤에는 자산이 오히려 더 크게 불어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치유 불가능한 손실,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어떤 자산의 축소는 주가 하락이 아니라 레버리지 청산에서 왔었다. 그런 부분만 명심을 하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뭐 은행이든 어디든 어떤 위기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마음고생을 하지 않고 넘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사실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앞서서도 약간 그 특별히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변화가 있다든지 그 작가님 그런 포트폴리오에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나와서 말씀드린 거랑 거의 유사하고요. 조선 쪽 한 종목, 그 다음에 중국 리오프닝 한 종목 있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저는 지금 세 종목만 가지고 있어요. 저는 원래 좀 그 종목을 막 분산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음고생도 그만큼 더 하기는 하는데 자산이 조금 더 커지면은 지금보다는 좀 종목 수를 늘릴 계획은 있고, 사실 지금은 저는 제가 보유한 종목들은 마음 같아서는 더 사고 싶은데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원화 채굴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비슷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 그러니까 본업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오히려 저축 잘 하시고 돈 열심히 버시고 하면은 될 것 같고, 관심 섹터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한데,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지만 한 번도 취해보지 못하고 계속 놓친 섹터여서 이번에도 좀 아쉬운 마음은 들고, 약간 이제 선점 측면에서는 최근에는 건설 쪽 섹터가 약간 관심이 가더라고요. 건설 쪽이요? 네. 일단 그냥 제가 그 즐겨보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거의 최근 10년 사이에 본 적 없는 그런 저평가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건설 쪽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 이유들이 이미 다 지금 쏟아져 나온 상태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하나씩 정상화가 되는 과정일 거고, 그럼 그 정상화가 짧은 시계열인지 긴 시계열인지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의 그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바뀌게 될 텐데, 건설 쪽은 지금부터는 공부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은 부동산 시장 침체,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PF 리스크도 얽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빠진 측면도 있고, 내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해외 쪽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한때 약간 네옴시티?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테마적으로 좀 부각을 받았다가 사실 그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잦아드니까 그 모멘텀이 빠지면서 좀 조정받은 측면인데, 싼 건 맞지만은 사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올라올 만한, 실적이 좋아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약간 좀 긍정적인 트리거 역할을 할 만한 걸로 보고 계신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도 거시경제는 맞추려고 하진 않지만, 최근에 그 CPI였나요? 약간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그냥 단순히 데드캣 바운스고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금리적인 부분이 정상화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피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분들은 또 이 선제적 대응을 워낙에 중요시하다 보니까 피크아웃만 나와도 일단 그 스탠스가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부분을 좀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네옴시티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일단 지금 해외 건설 쪽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그런 이제 그 기회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건설사들에 비해서는 좀 더 그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긴 한데,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중소형 건설사들 중에서도 찾아보면은 자금 운용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 업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설사라는 대부분 건설사들이 업력이 다 수십 년씩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면은 사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 회사들이거든요. 서브프라임도 겪었었고, 더 오래된 회사들은 IMF도 겪었었고, 그리고 IMF를 뚫고 온 회사들이라고 하면은 자금 운용에 대한 어떤 보수성이 어지간한 섹터를 뛰어넘는 경우도 있고, 건설사들 중에서도 차입을 해가지고 뭔가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 돈으로 땅 사가지고 올리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또, 이런 위기 속에서 건설사들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될 때 앞으로 더 치고 나갈 만한 회사들도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현대건설을 보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런 어떤 살아남을 만한 체력 측면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제일 크고, 제일 오랫동안 그런 풍파를 겪은 회사이기 때문에 정성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거다. 거기까지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건설가들을 찾아보면은 좀 괜찮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항상 시계열이 내가 지금 사서 물리더라도 2년 뒤, 3년 뒤에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는가. 그거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좀 더 짧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 뭐 추천드릴 만한 이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고 하면은 건설사들을 조심스럽게 공부하면서 모아가기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PBR 관점에서 봤을 때 반토막 뭐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대부분의 그런 기업들이. 근데 뭐 PBR 0.5배가 0.7배만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40% 오르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안 망하고 그다음에 경기 사이클이 또 한 번 긍정적인 사이클이 와서 턴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은 또 무섭게 오를 수도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면 특히나 이제 약간 좀 구조 조정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또 이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이제 제가 2, 3년의 시계열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는 게 적자를 내지 않는 기업은 2, 3년쯤 지나면은 BPS가 올라가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 그만큼 안전 마진이 더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또 이제 그 추가적인 투자 매력도 생기고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0.7배가 되는 게 이제 40% 오른 게 아니라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도 이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주가가 가만히 있고 BPS가 늘어나면은 PBR이 낮아지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삼성전자 앞서서 잠깐 대화를 나눠봤는데 최근에 약간 좀 정성적인 부분에서 좀 이슈가 하나 있었죠.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초과 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정부에서 뭐 세금 명목으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치명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중국에 이제 첨단 장비가 반입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 우리나라가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뭐 더 이상 여기에서 뭐 첨단 공정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는 뭐 그런 뭐 리스크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업계에선 이를 두고 한국 반도체 죽이기다 이런 평가까지 내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미래가 상당히 좀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거는 제가 스토리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 직원이었을 때 네네. 갑자기 기억이 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는 일개 사원이었고 이제 그 월마다 한 번씩 이제 그때 전무님이었죠. 제가 있던 연구소에 이제 연구소장이었던 전무님이 이렇게 원래 해가지고 쫙 사람들 모아놓고 그런 이제 근엄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월마다 했는데 좋은 얘기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매월 원래마다 지금 우리 회사는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제가 회사원이 아니라 투자자 신분으로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볼 때마다 그런 어떤 직원으로서의 경험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은 뭐 저는 잘 몰라요. 반도체 섹터를 열심히 공부하는 투자자도 아니고 뭐 그런 어떤 독소 조항의 디테일적인 부분도 해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었고, 뭐 반도체 산업 자체의 그런 정교한 밸류체인 뭐 삼성전자나 그 하이닉스 같은 IDM뿐만 아니라 그런 소부장 업체라든지 그런 쪽의 기업들의 그 상황까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최대한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그 재미난 경험을 했던 게 정치로 꼬인 이슈는 항상 정치로 풀리더라고요. 뭐 사드 사태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요. 미중 무역 분쟁도 사실 18년, 19년 때는 영원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고 전 세계 그 경제가 망할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느 순간이 되더니 사람들이 그 상황 자체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투자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었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시스템 쪽은 아니더라도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말고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의 어떤 수요만큼을 생산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무섭기는 한데 그런 IT 기업들 총수들이 어찌됐든 중국으로 다 속속들이 방문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애플도 갔었고 팀쿡도 갔었고 이재용 회장님도 갔었고, 만약에 미국 정부가 정말 많이 무서웠다면은 감히 중국으로 갈 생각도 못 했겠죠. 근데 어찌됐든 기업이라는 하나의 생물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 뭐 기관 투자자든 뭐 초고수 투자자든 상관없이 투자자들의 생각의 스케일을 벗어나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를 그 직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투자자들이 반도체 투자자들이 이거 반도체 망하는 거 아니냐, 한국 반도체 죽는 거 아니냐, 이건 지금부터라도 뭔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할 때 평택에 있는 반도체 라인과 수원에 있는 디지털 캠퍼스와 우면에 있는 R&D 센터와 서초에 있는 삼성타워에서 누군가는 자기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반도체 전문가들은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에요. 반도체라는 회사,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삼성전자가 이제 이 미국 때문에 미국의 어떤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우리 회사 망하는 건가? 우리 지금 다 퇴사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 부분은 그 거인의 어깨 책을 쓰신 홍진채 대표님이 어디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자조적인 톤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회사인데 뭐라도 하겠죠.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회사인데 뭐라도 한다는 것을 믿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반도체를 만들 능력이 안 되니까 반도체를 잘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리인들에게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런 어떤 투자의 본질을 생각했을 때 그때그때 나올 수 있는 뉴스에 과민 반응하지 않고 더 이제 좀 의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이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어떻게 본다면 시장 가격에 또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PBR, 밸류에이션 지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1.2배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아까? 네, 오늘 체크해보니까 1.24 정도 돼요. 제 기억상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1.1배인가 뭐 아무튼 거기까지 빠진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그 정도 막 역대급 그런 금융 시스템 붕괴라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뭐 그 정도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뭐 그런 걸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가 300조를 투자를 한다고 또 그런 뉴스도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자기의 생존이나 존폐가 불안한 기업이 과연 300조씩이나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저희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결론은 삼성전자 걱정하기 앞서서 이제 자기 자신을 걱정해야 되는. 그렇죠. 네, 대부분 저 2차 전지 하나도 못 담아서 지금 개혁도 못 해야 돼가지고. 대부분은 약간 좀 그런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걱정이 먼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확실히 방금 말씀하신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고 수많은 그런 유능한 인재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극복을 하는 그런 과정을 잘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300조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밝혔잖아요. 대부분 이제 약간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런 관점에서 좀 주목해야 될 섹터라든지 기업 이런 것들을 혹시 보고 계신 게 있을런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부분도 저는 이제 제가 제 능력의 한계를 알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난 게, 300조를 투자한다는 뉴스를 보자마자 든 생각이,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사실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럼 그 300조가 어느 회사에 트리클 다운 될까를 기민하게 찾으려고 하시는데, 뉴스를 읽자마자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늦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반도체 섹터를 그렇게 잘 아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0조를 갖고 있는 기업에 그냥 투자를 하려고요. 네. 어차피 그 300조를 써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네. 자선 사업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 더 이제 적극적으로 파일을 가져올 계획도 있을 거고, 또는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지금의 헤게모니를 더 강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을 거고, 어찌됐든 그게 그 300조를 어떤 ROI를 생각하고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시계열이 길면은 사실 그 300조에 대한 제일 큰 수혜는 삼성전자 자체가 입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장기 투자 성향이라서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배당도 따박따박 주는 회사다 보니까 장기로 가져가기에 더 용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300조를 투자를 한다면은 최소한 뭐 한 350조에서 400조는 벌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정말 뭐 그런 니치 뭐 그런 섹터에 정말 큰 수혜주를 고르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런 걸 고를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게 중간 이상 가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2차 전지를 못 담아서 가슴이 아프셨다라고 하는데 특히 뭐 양극재 업체들이죠. 뭐 에코프로 이런 주식들이 정말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연초 대비해서. 근데 이게 뭐 일각에서는 증권가 일각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고민되는 게 이런 거죠. 지금 들어가도 될런지. 그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선 이제 답변들에 대한 연장선이 되겠지만, 절대적인 정답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어떤 그런 고민되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떤 투자자냐, 그러니까 나의 투자자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를 구분하는 게 절대적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가야겠다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반반 싸움에 이골이 난 트레이더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반 싸움이요? 네, 지금 어떤 이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를 그 대승적인 의미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다들 최소 300%씩 수익이 나 있을 거예요, 이미. 그럼 그 말은 이제 그분들은 특히 그 대시세가 지금 최근 몇 달 사이에 한 번에 그 쏟아졌기 때문에 지금 번 돈을 까먹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여기서 또 300%가 안 쉬고 더 올라간다는 가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팔고 싶은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에서, 그러니까 주가의 확률은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어떤 수급이 모여있는 이 수급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수익을 내겠어 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트레이더인 거죠. 그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나도 조금 들어가면 안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대부분 그 투자자분들이 본인이 트레이더가 아닌데 그냥 평범한 어떤 개미 투자자인데 그런 굉장히 이런 반반 싸움에 그 경험이 풍부하고 뭐 혹시나 돈을 잃게 되더라도 제대로 된 이제 그 원칙에 의해서 손절을 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고 훈련이 되어 있는 트레이더도 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그 투자를 따라하고 싶을지 전 그 부분을 좀 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죠. 사실 오늘도 저는 이제 이번 주쯤부터는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갈 만큼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오르더라고요. 네. 네, 뭐 단기적인 방향은 맞출 수는 없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부침 없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건 약간 이제 좀 진짜 순수한 정성적인 판단이긴 한데 저희 아버지가 지난주인가 갑자기 연락이 오시더니 이제 에코프로 BM으로 40% 수익을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주식 투자를 연구해 본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냥 항상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듣고 이제 아름아름 투자하시는 수준인데, 그런 아버지께서 에코프로 BM으로 40% 수익이 이미 난 상태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조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약간 좀 주식시장의 꼭지를 알리는 그런 지표로 약간 인간 지표를 많이 드는데 주식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뭐 증권사 객장을 찾아간다든지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이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겠네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어떤 불효자로서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가족 전체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다면은 효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2차 전지 모든 섹터가 다 오른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제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래서 약간 좀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그나마 좀 덜 오른 저평가된 2차 전지 주식은 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재미났던 게 오늘 제가 오전 장만 확인했는데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도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마 한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한 타이밍 늦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쪽 회사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회사가 아니었는데 2차 전지가 묻은 회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SKC 같은 회사도 있을 거고 뭐 SKC 같은 경우에는 화학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2차 전지 시세에서는 희석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지 보면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부터 좀 뒤늦게 오르기 시작한 것 같았고, 근데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투자 스탠스에서는 사지는 않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나 뭐 그 LNF 같은 회사들이 후회되는데 뭐 지금은 나는 안 가. 뭐 깨끗하게 포기해라고 한다면은 SK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까운 9만 원대에서만 샀더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는 것 같고 좀 더 찾아보면은 그런 회사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런 다른 본업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안 받고 좀 희석이 되었던 회사들이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안에서도 지금은 그런 어떤 한국으로 치면 배터리 3사들의 어떤 절대적인 매니팩처에 의존이 되었다고 하면은 향후에 뭐 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좀 아니면 뭐 충전소라든지 그런 계속해서 그 전기차나 이런 것들 2차 전지 관련된 생태계가 커졌을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산업들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약간 원래는 본업이 있는데 2차 전지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좀 더 리스크가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면서 뭐 2차 전지 로봇 AI 이런 주식들이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반면에 여전히 소외된 주식들도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이 약간 좀 극에 달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투자자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투자자는 앞으로도 절대로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매운맛으로 충고를 해주시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안 들 수는 없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똑같다고 보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에 절대적인 박탈감을 극복할 그러니까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포모가 와서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끝물에 이제 따라 들어간다든지 또는 뭐 자기가 이제 본격적인 시세를 앞둔 그 보유 종목을 급등 직전에 이제 버려버린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고 상대적인 박탈감 정도는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으셔야지 앞으로도 투자해서 더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극복을 해야지 만약에 극복하지 못하면은 또 정말 2차 전지 막 급등했을 때 어떻게 본다면은 더 오르겠구나 해서 사면은 그때부터 이제 물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물리신 분들, 네이버 카카오에 물리신 분들 또는 뭐 2017년에 바이오에 물리신 분들 한두 분이 아닐 거거든요. 그런 역사에서 배워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의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주가가 반토막난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들고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거겠죠. 그 중에서 특별히 뭐 눈여겨보고 있는 주식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일단 갖고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실로 오랜만에 저평가 영역에 들어선 것 같아요. 조선주. 최근에 조선주 많이 빠지긴 했어요. 맞아요. 네. 바닥은 아니에요.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거는 집 팔아서 사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 2020년 10월부터 해서 조선사들이 수주가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이제 저평가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영역을 간 걸 제가 못 봤었는데 그렇게 보는 제 나름대로의 지표는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 나름의 밸류에이션 체계를 만든 게 수주 잔고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봤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밴드가 형성이 됐었어요. 사실 PBR은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PBR로 밸류에이션 하기가 어려워진 지가 꽤 되었고, 왜냐면 원래는 0점 몇 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미 이제 1.0 위를 훅 넘어 버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 3년이 지났으니까 PBR 쪽으로는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제 수주 잔고, 절대 잔고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봤더니 어느 정도 밴드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보통 이제 코로나 때 조선주가 제일 암울했을 때가 0.2에서 0.4 정도 밴드를 형성했었고, 예. 그 이후부터는 이제 수주 잔고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비교를 했을 때 0.3에서 0.6 수준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작년에 그 조선, 제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미포 조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준으로 지표를 계산했을 때 0.59를 찍고 내려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수주 잔고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0.3 초반대까지 내려왔어요. 거의 그러면 약간 좀 밸류에이션 하단이네요. 코로나 이후로는. 그래서 그래서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나가서도 6만 원 찍으면 제가 그 원금 보장해서 그 추천 종목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0.3을 찍는 선이었거든요. 근데 안 찍고 회복하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반등 좀 했죠. 네.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의 내가 그어놨던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 통하는구나라는 거를 이번에도 한번 확인을 했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저평가 영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섹터를 봤을 때 최고의 선택지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내수 관광 쪽입니다. 지난번이랑 스탠스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한중 그 비행 노선이 3월 26일부터 이제 재개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말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 2분기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면 될 거고, 실제로 그 제일 관광을 많이 오는 거는 여름 쪽이니까 그럼 2분기, 3분기는 최소한 2개 분기는 괜찮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수 관광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할 것 같고, 반도체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크게 숟가락을 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버티는 자에게는 광명이 올 거다 라는 부분. 그래서 아마 반도체 투자에 실패하는 분들은 결국 그런 분들일 거예요. 반도체에 꽤 오랫동안 물려 있었는데 마지막 고비를 기다리지 못하고 매도를 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다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되지만 말자. 그게 이제 제가 좀 제 스스로에게도 다짐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섹터보다 조금 더 장기로 본다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심 가진 거는, 이거는 섹터로 이야기하기엔 너무 좀 작은 영역이어서, 근데 이제 지난번 출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항공기 제작 쪽 회사들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게 확실히 항공 수요가 정상화를 향해서 지금 힘차게 가고 있어요. 이미 항공사들 주식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근데 이미 노후 항공기들에 대한 교체 수요는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노후 항공기에 대한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또 리오프닝이 되면서 여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확 높아졌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분명히 노이즈가 생길 거고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면 이제 항공기를 제작하는 쪽에서도 오랜만에 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순수 제작사는 없지만은 그런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큰 회사들의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회사도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약간 단순히 그냥 항공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늘 이제 괜찮은 종목으로 추천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좀 모아간다면 이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약간 짓궂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말고 그러면 노후를 위해서 또 이렇게 꾸준히 모아간다면은 어떤 주식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노후를 위해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자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투자자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직접 투자를 하되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한 능력은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줬을 때 상식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결국에는 인적 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직원들이 모여 있으면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빅테크 회사들이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도 그런 인적 자본 때문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뭐 우리나라에서 국장에서 삼성전자 외에 노후를 위해서 모아갈 만한 기업이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일단 네이버 카카오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자주 사회자 경제 나올 때마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저는 투자 안 해요라고 말씀 많이 드렸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보다 뛰어난 IT 인재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회사라고 하면 결국에는 IT 서비스 쪽이고, 그쪽에서도 제일 큰 회사인 네이버 카카오의 직원들은 결국엔 자기 밥값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면은 좀 적립식으로 모아가기에는 지금의 절대적인 주가 수준도 그렇고, 향후 몇 년 동안의 어떤 이들이 사업을 벌이는 그 전략 같은 걸 봐도 그렇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좀 더 단순하게 간다고 하면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형태의 투자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랑 아프리카 쪽에 있는 인구가 많고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을 좀 찾아서 그런 국가들의 시가총액 1등 회사들만 교체 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동남아시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전반적인 인구들이 젊어요. 그리고 소득 수준이 점점 더 이제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경제의 다이나믹이 분명히 주가 자체에도 좋은 영향을 발휘할 것 같고, 근데 그런 국가에서 우리가 기업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당대의 트렌드를 제일 잘 반영하는 회사는 항상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시가총액 1위를 우유 회사가 했었어요. 비나밀크라고 하는. 네. 재밌네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베트남의 어린 인구들이 한창 자라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시가총액 1위를 부동산 회사랑 은행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베트남이 지금 베트남 국가 전체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뭐 어떤 그런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생산 기지로서 역할도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를 늘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시가총액의 트렌드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지금 시가총액 1위를 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인구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잠재력이 좀 크다고 보고요. 그런 국가들에 투자를 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국가를 섹터로 본다고 하면 아무도 안 보는 섹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앞으로 굉장히 특히 이제 전기차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하 자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미개발된 잠재적인 지하 자원이 제일 많은 대륙이 현재는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아프리카 경제권도 앞으로 새로운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시가총액 1위를 계속해서 교체 매매하는 거는 정말 괜찮은 방식인 것 같아요. 약간 트렌드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종종 이제 감사하게 불러주실 때마다 아니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만 하기는 하는데, 그게 뭐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거의 모든 투자자분들이 알면서도 못 지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제 하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게 되는 게, 투자는 결국에는 지식 노동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감정 노동이라고 보고요.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장을 지나갈 때는
이 감정 노동의 강도가 정말 강해지는 거고, 저도 항상 그랬습니다. 1년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11개월은 기분이 나빴어요.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항상 그랬어요. 근데 남은 1개월 사이에 제 자산의 이제 그 점프가 항상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 가슴이 웅장해지는 순간은 연중에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 그 짧은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자산 증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를 견뎌야지 수익이 난다. 그런 사실을 항상 저도 제 자신에게 그 상기를 시키지만 여러분도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무게를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무거울 수도 있지만 무게를 잘 견디고 결국에는 이제 나의 자산 증식이라는 왕관을 쓰실 수 있기를 기원하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항상 나와서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씀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좀 다양하게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좋게 보는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노후 관점에서 본다면은 또 동남아시아라든지 그쪽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제가 대신 좀 해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또 저희가 이제 패널 분들을 모시거나 하면은 여의도에 인접한 분들을 많이 모시는데, 사실 또 전업 투자자 관점에서 여의도의 시각이 아닌 좀 더 멀리 떨어져가지고 또 개인 투자자의 시각으로 좀 평온하게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관점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최근에 뭔가 내가 너무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지금이라도 당장 쫓아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좀 더 차분한 상태에서 앞으로의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 작가님 말씀 받들어서 잘 생각해 보신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여신욱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